사회자를 맡은 송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 저의 리즈 시절이 생각나네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굣길이나 잠이 안 올 때 머리 씻길 때 주로 들으면서 물론 심심한 것도 있었지만 뭐 땡땡 타파라고 해서 다 아시죠? 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땡땡 타파. 제가 막 심지어 이럴 때도 있었어요. 수능 공부할 때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봤었어요. 이게 라디오가 참 신기한 게 나중에 꼭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하면서 막 킥킥대고 또 감동적인 사연 나오면 괜히 막 마음 짠해지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밤에 이거 들으시면서 제 목소리가 생각날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담아 애쓰는지 알게 된다. 이거 퀴즈인데 여기서 앞에서 제가 뭐뭐뭐 들으면 무엇일까요? 네? 뭐를 들으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담아 애쓰는지 알게 된대요. 여기서 뭐가 앞에서 땡땡땡이 뭐일 것 같아요? 뉴스? 뉴스? 김 기자님은? 네, 말해요? 뭐야 저 웃음은? 안녕 청춘? 네 맞아요. 안녕 싱겁게. 네 많이 들으세요. 네. 이렇게 빨리 얘기 나올 줄 몰라. 그래 한 바퀴는 돌아야지 이게 뭐야? 다시 할까요? 청춘 들어야. 네. 알지. 아 맞아요 수리씨. 역시 수능 공부할 때 안녕충충 들으셨나 봐요. 어떻게 살려 이거? 죄송합니다. 수능 본지 되게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세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제 주제는 대학생과 노동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자기소개만 하면 심심하니까 오늘 주제가 대학생과 노동자잖아요. 대학생과 노동자. 사실 똑같이 사람을 칭하는 말인데 각자 자기소개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자란 무엇인지 간단한 정의와 그에 대한 이유도 간단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자기소개 해주시고. 아예 저는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주제에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좀 갑작스럽게 받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 네.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는 뭐 당연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을 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동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쭉 그동안 안녕 청춘을 들어왔던 김 기자입니다. 저는 노동자라고 뭐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력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하신 것처럼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우리 또한 노동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켈리 씨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랜만인지 녹음을 오랜만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오랜만에 이 마이크 카페에서 이야기를 아니 근데 오늘 왜 아침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차분했지 원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즐거운 정말 안녕 청춘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 왜 안녕 청춘이 이렇게 안녕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렇게 안녕 이런 발랄하다. 비웃지 말라고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 진짜 맞아요. 처음부터 했던 그 되게 늙은 오래된 네 사람으로서 네, 또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켈리입니다. 뭐 제 예명이라고 하나요?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해드릴까요?
이 되게 허무한 이름 장명하는 그 시간 굳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별로 중요치 맞아요. 않잖아. 그런 거 굳이 알아야 돼? 네, 그 질문 주셨던 거 답변 먼저 좀 하면은 저는 노동자는 지금 되게 앞서서 되게 좀 진중하고 뭔가 의미 있는 노동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좀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사실 노동자는 저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나고 그리고 제 동생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면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노동자잖아요. 내가 근로를 해서 일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통 다 노동자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노동자는 뭐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간단한 소개와 이제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나눠봤고요. 저한테도 질문 던져주세요. 노동자가 뭔가요? 당신은 어. 누구죠? 송기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자란 동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위해 보여지지 않은 영역에 희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12월 29일 박근혜 정권은 일명 장그래법이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켈리 씨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그래법이 아니고 정리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장그래 죽이기법이죠.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로 장그래법 이게 한창 미생 유행하면서 그게 이제 비정규직 당시 미생 유행했으니까 장그래법이다 막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주요 내용을 대충 좀 보면은 35살 이상의 노동자가 본인 신청 때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갱신 횟수는 2년 동안 최대 3회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한 다음에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직 수당을 준다. 요게 이제 좀 핵심 골자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왜 요새 어디서 나온 유행인지 잘 모르는데 아이고 의미 없다 막 이런 거 정말 아이고 의미 없다 정말 아이고 이런 거고 더 보면 이제 파견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32개 업종에만 해당되는 파견 노동의 경우에는 55살 이상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도 파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원청이 하청한테 이제 제공하는 어떤 산업안전복지훈련 등은 불법 파견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제가 한겨레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현행법을 개혁하는 것으로 집대성돼 있다라고 딱 못 박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메가톤급의 폭탄이 내장되어 있는 종합대책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예측을 하시겠지만 이게 이기건 장관은 이걸 이제 추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거래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60에서 70%가 뭐 자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막 2년으로 제한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2년밖에 일을 못하고 쫓겨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똑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겠다. 이런 깜찍한 발상을 하신 거죠. 근데 정작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제 정부 발표를 딱 보자마자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4년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정규직이랑 사실 다를 게 뭐예요? 4년 동안 똑같은 일장을 계속하는 건데 난 비정규직인 거잖아.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일했는데 거기에서 2년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정규직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2년 되기 하루 전에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4년 되기 하루 전이라고 하면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 내 직장이려니 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야. 근데 4년 되기 하루 전에 잘리는 거지. 이제 끝나셨네요. 우린 당신이랑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난 뭐
법이 그렇다니까 난 잘리는 거지.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선 정말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그 기사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 이게 저희 또래라 가지고 더 안타까웠는데, 그 2012년 9월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비간제 노동자로 입사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25살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노력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왔듯이. 그런데 이제는 뭘 해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 2년은. 그런데 아주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네. 내가 순진한 걸까? 터무니없는 약속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자기가 2년 뒤에 정규직 채용이 될 거라고 상사들이 계속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 중간에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고 직장 내 성희롱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상사들이 잡으면서 아니 나 좀만 더 참아라. 너 정규직 시켜줄게. 좀만 더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꾸역꾸역 참은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잘린 거야. 그렇게 자기가 오만 수치를 다 겪으면서 그렇게 참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중소기업 중앙에는 애초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부 문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온 내용이 동일인의 누적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계약 대상,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라.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루라도 넘어가지 않게 잘 유의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규직 가능성은 없었던 거고, 이 사람은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직장이라는 건 사실 모든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가지고 논 거죠. 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뭐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직수당 제공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회사가 나중에 이제 임금 총액의 10%를 주는 거예요. 그 이직수당으로. 근데 평소에 이제 조금씩 연봉을 깎는 거야. 그러면은 10%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거지. 그렇고 그 또 아까 얘기한 파견 관련된 거는, 이건 진짜 대놓고 그냥 사용자 조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게, 한국은 파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잡히는데, 용역 근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파견 근로들이고, 그 다음에 사내하청 노동 이런 것도 다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한 10% 정도가 다 파견 근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직접 고용 인원은 17%밖에 안 되고, 간접 고용하는 인원이 20%? 그리고 보통 사내 하청이 이제 불법 파견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싸움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재벌들이 원하는 거는 기본 이제 사내 하청을 합법해라. 왜냐면 이게 불법화가 안 되고 이게 합법이면은 자기들 이제 좀 더 마음대로 이제 애들 막 일거리 주고 다 착취하고 그 이익은 자기들이 다 그냥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파견법을 그냥 허물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기권 장관이 청문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겠다 막 이렇게, 그분들은 항상 말을 잘하시잖아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어가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고 자본가에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그 잔머리에 대한,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지, 결국은 이거는 장그래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래서 장그래 죽이기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이게 얘 하면서 빡쳐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닌 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금 다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인턴 이런 걸로 들어가잖아요. 요새 한창 또 얘기되는 열정페이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말이 열정페이 그런 거지, 뭐야 그게 도대체. 결국은 그냥 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의 그 슬픈 알바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알바가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네. 제가 비정규직이라는 걸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알바라는 게 저는 나름 그 엄청나게 엘리트 코스는 아니지만 나름 모범생 코스를 밟았단 말이에요. 막 네. 선생님들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엄마들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살면 잘 되겠거니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창 시절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를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했죠. 근데 잘 하기만 하면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책 읽고 막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막 기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아 그래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뭔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존엄을 지켜야지 말하면서 약간의 반항을 막 뭐였냐면은 그게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에서 그 2호점을 내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동네 서점이었어요. 근데 2호점을 낸다고 켈리 씨랑 잘 어울려요. 그 서점 알바가 되게 고급스러운 알바일 것 같잖아요. 이게 중노동이야. 장난 그 진짜 책 옮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팔 근육 장난 아니게 생겨요. 운동하고 싶으시면 서점 알바 강추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그 2호점을 낸다고. 근데 2호점 내면 이제 보통 이제 서점에 책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팔잖아요. 근데 그 서점을 그냥 책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등록을 해야 돼요. 기계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분류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어느 분류에서 뭐 몇 번째 칸에 넣어야 되고 뭐 가나다 그 작가 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포스로 다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1호점이 있을 때는 거긴 이미 있는 책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외우고 몇 개 들어오는 거 하루에 뭐 들어오는 거라고 해봐야 한 30개 되니까 그거 그냥 넣고 팔면 되는데 이거는 한 진짜 뭐 몇명 권을 막 다 꽂아야 되니까 내가 맨 처음에 계약했던 1호점의 그 계약 조건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수습 기간이라고 알죠? 맞아. 그 3개월 동안 맞아. 뭐 수습이야. 그래봤자 다 중노동인데 그냥. 맞아.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또 최저시급도 안 줘. 맞아. 근데 나는 이미 중노동을 굉장히 그 수습에 넘치는 그죠. 그 일을 했잖아.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이제 2호점 내면서 좀 더 이제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월급 올려주면 좋겠다고. 오, 벌써부터 노동자의 위험. 장난 아니다. 얘기 되게 조심스럽고 찌질하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뭐 알아듣는 척을 해. 막 알겠다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난 날 이제 월급 날이 됐어. 일이 터졌지. 어떻게 됐어요? 월급을 일단 주긴 줬어. 네. 그리고 나가래. 나가네. 깔끔하다. 날 깠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울적이 없는 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적어도 방학 기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나름 계약 기간이 있었던 거야. 네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본인들이 알겠다고, 그러니까 노동을 한 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계속 썼다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 거지. 미리 싹을 잘라야겠다 하면서 날 잘라버린 거야. 머리 아픈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날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첫 퇴고를 당하는 순간 짜릿한 아픔. 그래서 그게 20살이에요? 그때에 아니야 21살인가? 아. 20살 때는 나라에서 고용하는 뭘 해서 그거는 나름 좀 안정적이었는데 많이 고용되는. 공무원이셨네.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용하는 건 했어요. 그거는 이제 지네들이 그쵸, 그건 서류 하는 남겨야 거니까 되니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구두 계약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잘리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일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어쨌든 잘린 거잖아요. 그쵸. 나름 그동안 나는 애정을 갖고 이 책들을 막 보살핀 거야. 그래서 잘리고 내일부터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건 몸은 편한데 내가 그동안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하고 마음을 줬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냥 알바니까 생계도 아니고 그냥 잠깐 하는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내놓으라면 좀 한동안 이제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요. 직접 이제 생계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3, 4년씩 일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떨지 제가 그때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런 그러네요. 게 나오는 순간 헐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좀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장그래법이라고 한창 언플했잖아요. 아, 뭐 답답하죠 그냥. 답답하고. 그래 맞아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내가 지금 빡치는데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거 어째 그쵸. 막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알바도 많이 하고 전 또 이제 졸업할 나이가 돼서 취업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핏기가 없어요. 핏기가 얼굴 애들이 진짜 핏기가 없고 점점 더 송 PD님이 좀비라는 표현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굉장히 있었는데 적절한데?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비화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한창 예쁘고 꽃필 맞아, 나이인데 드라마까지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까지 나오고 또 그거에 많이 공감을 공감, 하잖아요. 진짜 공감. 네. 켈리 씨가 말한 것처럼 장그래 죽이기 법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참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서 분노스러워요. 저는 장그래법도 장그래법인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무슨 법이 나와도 그걸 맞아요. 만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일단 멘탈이 그런 이상 그게 사실 장그래법이라고 나왔을 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 또 똑같은 그래? 헛소리 하는구나. 그냥 그러겠거니 했지. 근데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전 좀 부끄럽게도 찾아보진 못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비정규직법의 처음 시작과 지금 장그래법이랑은 정도가 좀 심화될 뿐이지 결과적으로 좀 같은 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정말 재밌네요. 그 2년에서 4년 늘리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생색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되게 인상 깊네요. 유체 이탈이죠 이게 좀 우리나라 뭔가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뭐랄까 DNA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말은 되게 좋게 얘기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되게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 이런 게 진짜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 비정규직 하면 미생이 떠오르는데 미생 한참 열풍이었잖아요. 이제 웹툰에서 드라마로도 또 제작이 돼서 또 열풍이 불었죠.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여운이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미생이니 뭐 장그래라니 라는 표현이 익숙할 만큼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근데 잠깐 저희 자랑을 하자면 저희 집에 만화책이 그렇게 미생이 있어요. 아홉 탄까지 있어요. 9탄. 진짜 이거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장그래라는 이제 주인공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김 기자님의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생이 대중적으로 그만큼 열풍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일단 미생을 안 봤고 그래서 뭐 근데 간단한 것 같아요. 그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또 주인공이 잘생긴 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 표. 그쵸? 되게 다들 이쁘기도 하고. 그치 이쁘기도 하고 미시안과 그 뭐죠? 사심. 강소라? 강소라 아, 씨. 맞아요. 강소라 씨 배우 강소라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주위 어떤 분의 권유로 1편만 딱 봤어요. 딱 봤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이다 보니까 그래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지 이러면서 한 편을 보긴 봤는데 뭐 재밌게 그렸더라고요. 재밌게.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찾아서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형식 자체가 사실은 대중들한테 다가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또 그런 데다가 그 드라마 주제 자체가 현재 20대들의 고민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낸 것 같아서 그게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결말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뭐 안 해도
강소라랑 임시완이랑 로맨스도 있고 그렇지 썸. 않나요? 그쵸, 썸? 아, 그냥 썸이었어? 네, 그러면서 그런 요소가 재밌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연출도 잘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리 씨는 미생을 드라마로 보셨다고. 그 제가 특별히 말하진 않았는데 다들 알고 계시네요. 얼마나 티나게 봤어요. 이마에 미세. 강소라 씨가 장그래. 그렇게 나장. 이뻤나요? 개인적으로 강소라 씨보다는 그 잠깐 나왔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예, 유치원 선생님이 이뻤어요. 왜 계속 안 나오나 했는데 좀 조금밖에 안 나오고 별로. 취향이 독특하시네. 아니야, 저 유치원 선생님 얘기 저 딴 데서도 들은 것 같아요. 그분 되게 나름 임팩트 있었던 것 누군데요? 같은데? 누군지는 저도 그 모르겠어요. 이름은 저도 기억 안 나는데 그 2편인가 3편인가 나머지는 다 뭐 문자 내용 정도로만 나오는데 얼굴이 안 나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어. 개타게 기다렸어. 문자 나왔으니까 이제 이쯤 되면 만나겠지 뭐 이랬는데 전혀. 기대했어. 근데 뭐 드라마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아니면 뭐 제가 그냥 어땠는지 보면서 느낀 점? 전체적으로. 아무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 이거 원래 익히 들었던 미생 웹툰이랑은 좀 다르게 좀 많이 비현실적이고 또 흔히들 요즘 드라마들이 대부분 뭐 의학 드라마도 뭐 아니면 법학 드라마도 전부 법원에서 연애하고 그쵸. 병원에서 드라마가 연애하고 연애를 안 하면 드라마인가요? 다 대부분 법정 연애물 뭐 맞아, 아니면 맞아. 의학 연애물 다 이런 모든 식으로 엮어. 안 엮으면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다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편을 딱 봤는데 이거는 웬걸 너무 아래로 다운되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 1편을 딱 봤는데 희망은 하나도 없고 희망이 없어. 계속 힘든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1편에서. 물론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이라고 했는데 저도 해피엔딩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게 해피엔딩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차피 결국 뭐 회사를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살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 생각에 그건 중소기업으로 간 것 같은데 망할 거예요 아마. 아니 이런 시니컬한 뭐야? 그래서 뭐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나는데 뭐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지만 아무튼 그 드라마 내용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편은 못 봤어요. 근데 쭉 보면서 상당히 물론 제가 실제 사회에 아직까지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딱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라는 거고 왜 사실적으로 그려졌냐고 생각을 하냐면 드라마의 흐름상 보통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정규직이 되고 굉장히 높은 임원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매번 막혀요. 계속 자기가 얼마나 잘하든 그 비정규직이라는 그 한계의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항상 능력은 인정받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거는 심지어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장그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회사 생활 자체에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비정규직뿐이 아니라 미생 자체의 그 모든 그 회사 생활에 대한 안 좋은 점이라든지 뭐 그런 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그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들, 회사 내의 권위적인 모습도 비리. 또 그 심지어 아까 25살짜리 그 분이 목숨을 끊었다고 했는데 거기도 뭐 그 회사 내에서 좀 안 좋은 일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좀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좀 굽신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 상사의 라인을 안 타면 그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그래 팀의 팀장이고 그 거기서는 이제 차장으로 나오는데 5차장님. 그러니까 맨날 눈이 충혈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캐릭터 맞다. 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웹툰의 설명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요. 워커홀릭이라고 정말로 일을 계속 자기가 찾아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좀 피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해요. 물론 이제
한 건 터트려서 승진을 하게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정말 큰 한 건을 터트려야지만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결국 드라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있잖아요. 상승돼야 되고 그쵸. 결국 마지막 절정에 달해가지고 엔딩이 차분하게 끝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이제 그런 사회생활의 힘든 점들을 많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도대체 왜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사실적인 사회 반영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반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주변에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추천할 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이제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좀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억지로 좀 나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 좀 본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닌 그냥 사람들은 거의 보다가 흥미를 잃으세요. 자기랑은 그렇게 맞닿아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자기가 그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 좋은 점이나 그런 치부들을 자기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안 보는지에 대한 근데 이제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봤죠. 젊은 네. 층들이 많이 본 게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우들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예, 연기도 잘하니까 그래서 본 것도 있는데 연기도 잘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는 삶을 살아주니까 TV에서 예, 그래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근데 드라마 미생이 시사하는 점이라고 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 미생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던 거는 그냥 딱 상황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쵸. 대안 없이. 네, 대안은 딱히 없어요. 대안은 그냥 굳이 얘기하면 자기 상사 좋은 상사 만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퇴직해서 회사를 차리면 거기에 입사해라. 아니면 그냥 잘리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장그래 같은 사람이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딱 거울처럼 보여주기만 했어요. 이 사회가 어떤지에 대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 이상으로는 뭐 TV 매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 이상을 보여주면 광고가 잘리죠. 그쵸. 근데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만약에 더 이상을 보여주고 그 대안을 말해줬다면 더 인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인기가 많으면 사실 광고주들은 들러붙기 마련이거든요. 자기들을 욕하는 것도 요즘엔 TV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을 욕하는 것도 인기만 좋으면 그냥 내보내요. 근데 그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심어진다기보다 한 번 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고 되고 많은 거죠 그냥. 그러면서 결국엔 그것도 자본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대안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현실 상황만 보여주는 건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만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또 소극적으로 변하게끔. 그러니까 아 그래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뭐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바뀌겠어?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드라마 PD를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좀 꿈꿨었는데 정말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저는 수능 공부한다고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드라마가 그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이제 미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되게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안에 현재의 세계를 투영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파급력 있게 또 전달되는 매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허황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결국은 드라마는 광고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품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되면은 뭐 광고도 다 주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드라마는. 그리고 현재 어떤 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뭐 그게 언론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드라마 물론 아직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만드는 거는 좀 회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오랫동안 좀 꿈꿨던 건데 진짜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하겠다 하고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거 뭐 비정규직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꿈입니다. 근데 그래요. 미생 말고 예전에 그것도 2-3년 전인가 그럴 텐데 그 직장의 신이라고 그것도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일본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진짜 말도 안 돼. 미스김! 그것도 보셨나봐요. 보진 않았고 미스김 사기 캐릭터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막 드라마만 맨날 보는 백수 이대로 이미지 굳어지나요? 수기 7등급 괜히 맞은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그게 일본이 원작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찬밥 신세잖아요. 임금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 법 따지고 이러면 아까 켈리 씨 해고당한 것처럼 해고당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만 이런 냉정. 네, 일본의 경우에는 좀 원래 이제 비정규직 법이 일본에서 참고해서 들어온 건데 거기는 정말 임시직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구하는 사람들한테 임금 더 많이 쳐주고 거기는 먹고 살 만큼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 들어올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 아마 화 많이 났을 거예요. 나도 자격증 저만큼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되게 좀 그것도 열받는 일이 있었던 게 그게 한창 이제 뭐 미스김 어쩌고 말해가지고 직장의 신이 열풍이 부니까 그때도 그걸 프랜차이즈에서 당시에 대통령이 지금이랑 똑같았는데 그분이 또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 미스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내가- 게 무슨 항공사 무슨 비행사 자격증인가? 그 미스김이라는 사람이 그분 뭐 버스 기사 자격증도 있고 트럭도 운전하시고 무슨 뭐 배관도 고치시고 별걸 다 해요. 그거랑 직장 다니는 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아니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비행기도 몰 줄 안다고. 아니 무슨 그러니까 사기죠. 물론 이제 그 내용에서 좀 괜찮게 볼만한 점은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봤는데 편집본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일하던 직장에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정규직이었고 은행이었나? 네, 은행이요. 네. 비정규직인 사람은 그 아마 주인공에 누구 관련된 사람이었나 아마 가장 친한 언니, 직장 동료 그런가? 언니가 아마 그게 아무튼 좀 나이 좀 있는 네, 사람은 네, 비정규직이었고 그 사람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은행 음. 입사를 정규직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합세해서 같이 그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셔요. 불이 나가지고 네. 다 아네. 큰일이네. 그거 잠깐밖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되게 잘하시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야 이게 이렇게 훈훈하게 포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사하려고 하는 점도 분명히 네, 있었는데 맞아요. 솔직히 그건 정말 그거야말로 판타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거는 결국 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일본에서 넘어온 거고 그들만의 또 어떤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좀 문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바로 좀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거로부터 시사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죠? 이런 거 빨리 송 PD님한테 패스하는 것으로 토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이제 장그래 씨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언제 파견기간 연장해달라고 했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장그래 씨처럼 저희가 안 당하려면 우리도 한 사회의 어젓한 시민이고 또한 예비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님이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노동자가 뭐고 또 예비 노동자가 뭘까. 근데 어쨌든 우린 다 지금 학생이죠. 학생이고 아주 풋풋하고 그런 단어 쓸 수 있어 우리?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대학생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게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다. 네,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문제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전혀 노동에 대한 개념, 노동자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교육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흔히 노동자라고 했을 때 육체 노동자 혹은 되게 험한 일을 하고 매우 열심히 성실히 힘들게 사는데 임금은 낮고 노가다. 그쵸. 계속 그런 생활이 이어지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젊고 풋풋하고 20대인데 왜 저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노동자라고 해야 되지?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시키려는. 맞아요. 거기도 유치이탈. 그쵸.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문제 인식이 먼저 돼야 그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노동자다, 내가 노동자고 예비 노동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억지로 뭐 생기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그것도 마치 학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고 사실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 그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좀 사람답게 산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또한 그 정의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행복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입시 잘 치러서 어느 정도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잘 해서 그냥 그렇게 빡빡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평범한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과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평범한 삶이라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할까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제대로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 예비 노동자라고 칭한다면 그게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정규직 법안도 만들어지고 막 세상이 난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좀 정신줄을 붙잡고 이런 공식적인 교육은 없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거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학습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걸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그 우리는 이 사회의 볼트와 너트인데 부품인 거죠. 아, 우리가요? 우리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볼트, 너트, 부품이라는 걸 생각을 잘
아예 못하고 사는 거죠. 내가 부품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이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볼트였고 내가 너트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걸 몰랐을 때랑 그걸 알았을 때랑 하게 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나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다면 내가 볼트고 내가 너트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품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를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걸 챙기기 위해서는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수많은 부품들이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결국은 이 사회가 바뀌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지는 사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여태까지 김 기자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전태일 평전을 읽었었는데 오. 중학교요? 네, 그때 막 중학교 때 스타로 다녔는데. 언제적 스타야? 네, 그때 읽으면서 되게 그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충격이고 막 미친 듯이 울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읽기 나요. 힘든 책이죠. 나중에는 진이 빠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싶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그런 감수성을 다시 한번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읽었는데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게 다시 보였는데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을 때 한 사람 개인의 그런 노력이 아니고 결국엔 조직적으로 같이 함께 단결해서 싸워나가야 얻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게 어찌 보면은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 문제이기도 한데 그 70년대 그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근로기준법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3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43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여전히 교묘하게 이렇게 가려져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힘이 들고 죽어나간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쌍용차도 그렇고 고공농성 투쟁도 하시고 그러면서 요즘엔 또 행정대 집행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마을을 철거하고 부수고 마음대로 그냥 터전을 잃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결국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인 아주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4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돼가고 있는 이 실정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급할 수도 있지만 정말 빨리 뜯어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고 더 많이 단결하시면 됩니다. 그쵸. 단결하고 연대하고 같이 잘 싸워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좋은 생각을 하셨군요. 미생에서도 보면 이제 결국은 회사 생활에서 바둑판과 이제 많은 결부를 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둑판에서도 이제 백돌이랑 흑돌이 함께 상대를 겨루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만큼 이제 이 바둑판에서 백돌과 흑돌이 얼마만큼 연결을 짓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연결이 힘의 원천이고 결국 그 연결이 끊어져서 혼자가 되면 제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부평초처럼 무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 씨 아까 계속 보니까 노동자 권리 수첩을 뒤적거리고 계시던데 원래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그럼 제가 딴짓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의 향기가 느껴지는. 너무 갑작스러워. 원래 아시잖아요. 새삼스럽게 이런 거 멘트 훅 네. 들어오잖아요. 집중. 네,
혹시 수리 씨는 예비 노동자로서 어떠한 결심이나 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결심이요? 네. 매 순간 당혹스러워. 사실 아직 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 왜죠? 왜요? 아니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그 결심이 사실 우리 사회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얘기할 때 노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막노동이라든지 뭐 그래 좀 생각 있으면 그냥 모든 일이 다 노동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노동보다는 난 더 쉬운 노동으로 가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결국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 하나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노동하는 행위가 뭐 육체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그 어떤 노동 행위다 하나가 없다고 할 땐 그 노동이 빠짐으로써 사회에 돌아가는 그 아까 뭐 볼트너트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기계도 그 중에 하나 부품이 빠지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쵸. 건물만 놓고 봤을 때도 건물을 설계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그걸 운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건물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비 노동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뭐 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 사회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노동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직접 나가봐야지 실제로 자기가 일을 해봐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자기가 버티기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처럼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극도로 착취당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일을 하거든요. 어찌어찌도 먹고 미쳤어. 살고요. 정말 일개미라는 말이 어쨌든 이렇게 힘겹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조금은 더 다른 쪽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켈리 씨나 수리 씨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시고 계신데 학내 노동자분들의 삶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켈리 씨는 저건 아닌 것 같다. 너무하다 진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많죠. 음. 매우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저 같은 대학생에게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그 공간이 또 노동 현장이잖아요. 네. 우리가 공부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동력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어딜 가든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길거리를 걷고 뭐 어딜 가서 뭐 놀거나 뭘 먹거나 하는 그 모든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순간들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중충할 땐 진짜 놀이공원 가가지고 놀러 가서도 막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누군가는 여기서 탈쓰고 노동을 하고 있구나 놀 수가 없어 놀 수가 아무튼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뭐 수희 아저씨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미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장난 거 고쳐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강사분들도 계시고 강사분들도 이제 비정규직이잖아요 다 거의 정교수보단 비정규직 교수님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몇 가지 가장 저는 많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정규직 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학생들은 수업 들을 때 다 교수님이지 뭐 저분은 정교수고 저분은 비정규직 교수고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분의 인품, 그분의 학문으로 그분에게 마음 깊이 가르침을 받는 거지. 근데 이 비정규직 강사 문제가 사실 좀 역사가 긴데 전국적으로 대학 강사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정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 강사가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위계질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 교수 사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이제 시간 강사분들 비정규직 강사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1,000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이고 이게 방 중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아예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생계를 그때는 또 이제 뭐 막막해지고 막 이런 정말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강사들의 문제가 시작된 게 유신 시절부터잖아요. 77년에 강사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이제 진보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저항을 했겠죠. 그 사람들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군사 정권이 강사들이 원래 이제 학교에 어떤 이런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박탈해 버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강사들은 뭐 연구실도 없고 수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근데 계약직이라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다 해고해버리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서점을 하다가 월급 올려주세요 했다 잘리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이분들은 진짜 박사 학위까지 갖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우신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업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월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상황이 결국 이제 기본적인 생존권은 물론이고 교원으로서 어떤 내가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긍지조차도 완전 박탈당한 채로 정말 무슨 가르치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기막힌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이런 비정규직 강사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선대 시간 강사 서정민 씨라고 이분은 이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위에 교수의 그 논문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한 15년 동안 다 대필하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는 계속 시간 강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언을 쓰면서 조아무개 교수가 쓴 모든 논문은 제가 쓴 논문이고 그 교수는 이름만 들어간 거다.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이다. 그 교수를 처벌해달라. 라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 교수의 주장을 이게 맞는 거다 라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까지 남기면서 했던 그 말은 그냥 주장이다. 그의 주장일 뿐이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조사위원회를 꾸렸던 그 사람들이 애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교수의 제자들이거나 동료들이거나 막 이러니까 애초에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울한 좀 사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의 류승환 박사라고, 이분도 그 대학의 학사정책이랑 그 성균관대가 주 삼성 대학이잖아요. 거기 삼성 비판했다 막 이런 걸로 잘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고대에 그 김영곤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 경영학부의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잘린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강의 촉탁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박사 학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뭐 책 쓰고 막 이런 그 경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강의를 하셨던 건데, 그 김영균 교수님이 그 강단에 서셨는데 박사 학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제 다음 해에 강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나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 그걸 승인해주는 교수가 있어요. 정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교수를 하셨던 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 그럼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경영학부 측에서 강연 촉탁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강연 배정을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경영학부 교수들이랑 얘기해보겠다 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경영학부 교수들이 이미 다 얘기를 들은 거죠. 그 교수 이번에 강연 안 주게 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곤란하다. 경영학부 같이 그 강연했던 그 교수들이. 그래서 결국은 강연을 못 받게 되고, 이분은 또 이제 농성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고, 김영곤 강사님을 강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 교수님은 원래 그 학부의 주임 교수님이었는데 주임 교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같이 좀 투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처지의 비정규직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거는 이제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적으로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강사 교수님들이 연구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쓰는 어떤 휴게실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눈치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강의가 없을 때는 자기들도 쉬고 뭐 밥도 드셔야 되고 막 이런데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자리도 같이 있게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다 막 벤치나 아니면은 자차나 이런 데서 혼자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시고 분명히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어디 구석에 이렇게 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강하고 이제 날 따뜻해지면은 분명히 또 강사님들 여기저기에서 그러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스승님인데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생존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근에 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기숙사에 수위 아저씨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보통 이제 왔다 갔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크게 막 움직이시거나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일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서 계속 이제 상황을 좀 보시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좀 무료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도 좀 보시고 학생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숙사에 사는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학생 혹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으면 잠시만 좀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을 쓰려면은 그 학교 아이디가 있어야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분도 이제 분명히 구성원 중에 한 분이니까 아 이거 잃어버리셨냐고 그 뭐 찾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자기들한테는 원래 그게 있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앉아가지고 컴퓨터 뭐 하고 이게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막 이러니까 혹시 학생 있으면은 미안한데 좀 줄 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 무선 접속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엄청 돈이 많이 든다거나 아니 뭐 무슨 지자재를 더 설치하거나 막 이렇게 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 당신은 우리 학교 사람 아니니까 무선 인터넷도 하지 마. 차별을 이게 받네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듣는 순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교고 내가 사랑하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걸 몸소 하고 있구나. 결코 학생으로서 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걸 내가 눈 감아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이게 작년 이제 연말쯤에 들은 얘긴데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런저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올해는 그래서 학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많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게 문제고 막 어떤 큰 이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옆에 계신 분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인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걸 연말쯤부터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해가 된 2015년에는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학우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한 계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이상이나 목표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을 돌보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뭐 얼마나 좋은 학문을 배우고 얼마나 스펙을 높게 쌓는다고 해도 그걸로 가져온 것들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산다는 거는 결코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걸어다니면서 뭐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루어졌겠지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솔직히 과대한 거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나를 있게 하는 나를 존재하게 하게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과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녕 청춘이라는 이런 상큼한 제목과 걸맞게 대학생 분들도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학내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뭐 이런 말씀드린 대학이나 혹은 저의 모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실 대학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대학교라는 건 뭐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떤
자본주의의 노예를 길러내는 시장, 뭐 예를 들면 노예시장 같은 말이 좀 표현이 격하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자기 곁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처지를 한 번이라도 인사 건네고 여쭤보고 요새 뭐 힘드신 건 없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세기 대학 뉴스 자주 압니다. 보는데요. 예, 저도 압니다. 예, 참 좋아하는데요. 그 뉴스. 이런 홍보 멘트 뭐야? 아무튼 그 뉴스 찾아보는데 이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거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강사 노동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까 경비 하시는 그 경비 노동자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학내에서 좀 많이 이슈화됐던 노동자분들은 특히나 청소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찾아보니까 사실 예전에 홍익대 네. 이런 대학교에 있었던 청소 노동자분들이 지금 해결이 아마 조금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또 어디 여자 대학교였는데 방이 없고 뭐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그런 근데 거기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데가 이제 부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각 학교마다 좀 들여다보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데 보니까 뭐 이번엔 숭실대 이번에 숭실대 같은 경우에 청소 노동자분들이 학교 측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숭실대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라고 해서 교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워나가고 계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천막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이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교 측에 역으로 고발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숭실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고발당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규탄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뭐 연세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런데 대부분 이제 청소노동자들이 좀 학교에 청소노동자 없는 학교 없잖아요. 그쵸. 교직원들이 청소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노동자를 고용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처우를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실제로 많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슈가 안 된 학교들은 그냥 암암리에 다 그냥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게 참 특히나 또 그냥 이제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 자체도 굉장히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 자체도 굉장히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 연대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 기자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연말에 이제 노동 투쟁 현장을 좀 뭐 가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임금 문제나 그 대우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걸 바로잡고자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기업의 그런 안 와서 작년에 뵀던 분은 10년 이상 뭐 15년가량 계속 투쟁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뭉클하죠 엄청. 그리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분들도 그렇고 투쟁하시는 분들 집회 현장을 가보고 그 이후에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가장 이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글로 뭐 기사를 통해서 보거나 글로 보거나 뭐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현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무지막지한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한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7, 80년대 학생들은 학생운동할 당시에 학생운동뿐만이 아니고 뭐 학원 졸업을 하지 않았건 간에 위장 취업까지 해서 그 노동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장 경험뿐만 아니고 그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단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함께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직하고 학습시키고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까지 하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분들은.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또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 또 하나 느낀 거는 이런 투쟁 현장을 많이 찾아가 보면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가 보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책으로 접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게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노조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냥 본인들의 그런 문제를 알아줘서 뭐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를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회사에 들어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하시는 게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노동운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피해가 그런 문제가 우리 때도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견하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장기 투쟁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이제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이 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더욱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하고 노동자가 뭐야 그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런 현장을 딱 접했을 때 확실히 많이 깨지는 부분도 많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여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워낙 뭐 지금이야 많이 변해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만 뺀질대고 되게 안 따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라고 하기보다 어렸을 때 아니 조금은 학교 생활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 때 다 설명이 이상하네. 그냥 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딱 평상시에는 사실 가도 그냥 그러냐 저기 사람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같이 찾아가고 따라가도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쌍용 자동차였어요. 그 정말 그때는 이제 나름 어느 정도 그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갈 사람도 찾아보고 이런 때였는데 그 이전까지도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익히 들었던 정도.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어둡지가 않아요. 막상 이제 학생들이 와서 그런간 모르겠는데 굉장히 물론 그 현장이 실제로 우리가 없을 때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엄하고 그런 분위기였겠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연대한다고 찾아갈 때는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듣는 이야기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했었어요. 다니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지식으로만 접하고 막상 가도 보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즐겁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그랬었다가 쌍용 자동차를 딱 갔는데 거기는 일단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들어가는 곳까지도 막혀 있고 가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하게 들어갔어요. 물론 그게 얼마나 험난한 건지는 뭐 상대적이겠지만 그냥 평소에 연대하러 간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 때도 어디 언덕을 막 넘고 무슨 막 닭장 같은데 옆에를 지나서 아무튼 뭐 어떻게 몰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옆 샛길 같은 데로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분위기는 헬기가 위에 떠 있고 헬기에서는 계속해서 그 최루액이 들어있는 그 비닐봉지를 떨어뜨리고 또 내부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은 그 멀리 경찰들이랑 계속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보도블로 깨가지고 계속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냥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것보다 딱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물론 노동자분들은 훨씬 더 강하고 심하게 싸우셨지만 이 밖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싸우는데 함께 싸운다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일단 머리 위에 체류액을 떨어뜨린다는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고 그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행위인데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런 걸 계속 머리 위에다 떨어뜨리고 또 그건 이제 뉴스로 봐서 그렇지만 뭐 볼트 같은 걸로 총을 쏜다면서요. 사람이 맞아서 상처가 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저는 이제 전태일 평전으로 책을 본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그때랑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어요. 제가 한 건 비록 나가서 행진하고 그 안에서 보도블록을 깨서 돌을 건네드리고 딱 그 정도뿐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받은 충격은 여태까지 뭐 책으로 보든 뭐 선배한테 듣든 뭐 그런 충격이랑은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충격이었었던 거죠. 노동자라는 인식은 거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대학생으로서 느낀 점은 아까 이제 직접 가봐야지 안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실제로 거길 가봐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물론 쌍용 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가기 직전까지도 그냥 여느 연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안일하게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낀 점이 많았다면 가기 전에 정말 충분하게 사색하고 공부하고 가야지 그러면 그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가 정말 알차고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 생각해요. 뭐 사실 뉴스에서 보면은 막 욕하잖아요. 어떤 일부 학생들은 맞아요.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지지한다라거나 아니면 욕을 한다던가. 근데 욕하는 학생들이든 지지하는 학생들은 사실 직접 가봐야지 지지하는 학생들은 더 자기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테고 욕하는 학생들은 아마 인식의 전환이 될 거예요. 직접 가봐야. 근데 그때가 그나마 그래도 좀 덜 했을 때였다고 하는데도 예,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한 가지 더 있는다면은 그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유성기업이라고 아산 네. 쪽에 있는 그 자만 재우는 기업. 네, 거기에서 딱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는 부엉인가 올빼미인가 아무튼 그런 걸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올빼미인가? 그게 뭐예요? 올빼미 올빼미일 노동자. 것 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교대를 2교대로 바꾸는 투쟁과 동시에 뭐 다른 기타 등등의 항목들이 쭉 있었던 건데 그 요구하는 부분이.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내 딸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사실 솔직히 그 유성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임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물론 일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만큼 받는 거지만 근데 이거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삶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 노동을 이걸 함으로써 사실 저는 노동자 투쟁이라고 하면 임금에 대한 이야기밖에 사실 생각을 못했었던 때였거든요. 돈을 조금 주니까 많이 달라. 딱 이 정도만의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그걸 보고
이게 그냥 또 단순히 그냥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생활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싸우는 이유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유성기업에서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유성기업의 노조 위원장님께서 다리 같은 데에 위에 그건가? 고가도로인가? 거기에 그 사람만 딱 있을 수 있는 뭐 한 지금 요 앞에 책상 있는데 책상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을 매달아 놨어요, 그 다리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 농성을 하시는 거예요. 단식으로. 너무 위험하다. 단식하시면서. 그쵸, 굉장히 위험하죠. 거기다 단식을 하시고 농성을 하시는데, 그때 느낀 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하고 단식하고 이러면 솔직히 신경질적이게 되고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이제 학생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연대를 하러 오니까 평상시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최대한 안에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왔다고 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그분 얼굴도 보고, 근데 사진에서 본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수염도 많이 나고, 이 볼도 굉장히 굵직하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노동자구나. 그냥 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이게 노동자다.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꼭, 솔직히 대학생들 그런 거 많잖아요. 머리만 커가지고 그냥 나 다 알아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렇죠. 사실 뭘 알아.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도.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예비 노동자라면 더욱더 깨야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만약에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다니세요. 예. 선배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시고, 예.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웬만하면 다 맞아요. 뭐 틀린 말도 없진 않겠지만 예. 그렇게 꼭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네. 말씀. 훈훈하네요, 감화되는 기분이야. 굉장히. 네, 정말 머리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느끼고 오감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장그래 같은 경우 이제 자신만의 바둑 노트로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바둑에서 얻은 지혜를 활용해서 문제를 이제 찾아가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바둑 노트 같은 인생의 해답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녕 청춘의 대학생과 노동자라는 주제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 장그래 노트 중에 많은 바둑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더라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디서 인생의 해답지를 찾고 계신가요? 진정한 답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